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레버쿠젠의 레전드, 손흥민 선수의 동료이기도 했죠. 슈테판 키슬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레버쿠젠을 넘어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레전드 스트라이커인 슈테판 키슬링. 그는 정통 타겟터 스타일의 공격수로 공중볼 장악 능력과 박스 안에서의 볼을 따내는 능력이 기가 막힌 공격수였습니다. 이렇듯 그는 스트라이커로서 많은 명성을 떨쳤지만 놀랍게도 현역 동안 세컨 스트라이커서부터 사이드 미드필더 그리고 공미롤까지 수행했을 정도로 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헌신적이고 팀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선수였습니다. 자, 그는 일찍이 독일 연령배 대표팀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니른베르크의 분데스리가 승격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분데스리가 무대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잠재성을 인정받았는데요. 따라서 아스날과 미넨 등 빅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그는 하나 약 100억 원의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키슬링은 팀을 떠난 베르바토프의 대체자로 영입된 것으로 레버쿠젠이 당시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적 초창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얼마 안 되어 레버쿠젠에서 역사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준 끝에 090 시즌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서 20골 고지를 넘기게 되죠. 이로 인해 이 시즌의 키커지 평점 전체 3위, 그중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1위 평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 중인 독일 대표팀에 차출될 수 있었고 월드컵에서 교체로 2경기에 출전하며 독일의 월드컵 3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키슬링은 당시 자신이 월드컵에서 단 24분밖에 기회를 얻지 못한 것과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귀국 후에 심리검사까지 할 정도로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한 키슬링은 마침내 12-13 시즌에 들어 25골을 기록,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가로 10개의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부문 전체 1위에 등극하게 되죠. 이는 레반도프스키, 토마스 밀러, 리베리, 로이스보다 높은 공포 생산력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득점왕 등극은 팀의 레전드인 울프 키르스텐 이후 무려 15년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키슬링은 레버쿠젠의 레전드 반열에 조금씩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13-14 시즌 팀의 핵심 선수였던 시얼레가 떠나고 그의 대체자로 손흥민 선수가 영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레버쿠젠은 손흥민, 키슬링, 시드니샘으로 이어지는 3S 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레버쿠젠의 경우 지난 몇 시즌간 주로 중앙을 통해 공격을 풀어나가는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선수인 비달의 이적 이후 헤나투 아우구스토까지 브라질 무대로 복귀하게 되면서 지난 시즌 공격의 방향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따라서 시얼레와 곤살로 카스트로로부터 전개되는 측면 공격이 주 공격 루트로 자리 잡았었고 키슬링이 역습 시 중앙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과 높은 골 결정력으로 이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즌을 앞두고 오랜 기간 합을 맞춰온 시얼레가 팀을 떠났고 카스트로의 경우 전문적인 측면 자원으로 단독 기용하기엔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새 영입생인 손흥민과 본격적으로 기용될 시드니샘의 역할에 대해 팬들은 많은 기대와 걱정을 함께 내비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키슬링과의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며 개막전에서 모두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키슬링을 필두로 무수한 득점을 터뜨려 나갔고 독일의 빌트지에서는 이들을 향해 마법의 삼각편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키슬링이 커리어에서 가장 유명한 득점인 유령골이 터졌습니다. 전대미문의 득점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레버쿠젠이 2-1로 한 점차 승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들을 야기했었습니다. 경기 이후에 계속해서 재경기에 대한 이야기와 득점 인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 키슬링은 만약 본인이 득점왕에 등극하게 된다면 유령골을 본인의 득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레버쿠젠은 이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전반기 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활약을 보인 3S 라인은 많은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됐는데요. 키슬링의 경우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의 이적설이 크게 돌았지만 최소 3년간 레버쿠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팀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시드니샘은 본인의 명성이 높아지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곧장 샬케와 시즌 후에 합류한다는 계약을 맺어버리면서 3S 라인은 얼마 안가 해체될 예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키슬링은 시즌 막판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브라질 월드컵 차출의 꿈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전부터 대표팀과 인연이 참 없었는데요. 아무리 득점왕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내부 감독의 부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득점왕에 등극했던 시기에 마리오 고메스의 부진, 그리고 클로제마저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에 차출시킬 만한 스트라이커가 사실상 키슬링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레브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었죠.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키슬링의 경우 연계를 통해 득점을 하기보단 헤딩으로 자신이 직접 득점을 마무리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브 감독은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이용하는 전술을 주 전술로 삼지 않았었는데요. 또한 그보다 뛰어난 헤딩 능력, 연계 능력, 게다가 큰 무대에서의 경험까지 지닌 클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마리오 고메스의 경우엔 공미와의 호흡을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레브 감독이 키슬링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레브 감독은 키슬링보다 노장의 클로제를 엔트리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며 그를 철저히 플랜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분노한 키슬링은 레브가 있는 한 대표팀에서 뛰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키슬링은 전방에서 이전의 파괴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며 고질적인 부상으로 인해 폼이 극도로 하락했고 끝없는 추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느덧 공격의 핵심은 키슬링에서 손흥민 선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에게 많은 질타들이 쏟아졌고 15-16 시즌을 앞두고는 팀을 떠난다는 루머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레버쿠젠 구단은 레전드인 그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은퇴할 때까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키슬링은 손흥민 선수의 대치자로 온 치차리토와 함께 빅앤스몰 조합을 구축했습니다. 치차리토가 그의 득점 부담을 줄여주고 서로 공간 배분을 잘 해나가면서 키슬링 역시 적지 않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불꽃은 여기까지였고 그렇게 17-18 시즌을 끝으로 팬들의 무수한 박수 속에서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레버쿠젠에 남아 행정사로 활동하며 현재까지도 팀을 위해서 활동하는 레전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슬링은 레버쿠젠 역대 베스트 11을 선정하면 단언컨대 스트라이커 자리에 무조건 선정되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레전드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합을 맞췄다는 사실이 문득 새삼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론 한참 폼이 좋았던 시기에 대표팀의 부름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키슬링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